저번 주에 이제 포기했어. 인사 좀, 인사. 아니 우리가 인사할 때 시청자 강 대표님 오셨다고 얘기 좀 하지, 그래. 서범수 비서실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기념 촬영을 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요 내외인 여러분께서는 앞쪽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 대표님도 오시고, 여기 지부장님들 여기 올라. 뭐 한번 해볼까요? 힘내라 조상모님? 힘내라 그러면 조상모님 예? 힘내라 조상모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희 전국 코인 노래 연습장협회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로 있는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교회, 그리고 병원, 요양시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이 계속 처분이 강화되어 왔고요. 그 결과 우리 자영업자들은 출동이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약 880조로 추산이 되고 있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년 6개월 사이에 대략 46조 정도의 빚이 지금 더 불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유예 기간 종료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원금이 열렸다는 그런 언론 기사도 제가 접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그 확진율이냐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에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확진 비율은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우리 자영업자만을 우대하는 그러한 지금 행정을 계속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그 단순한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작년 3월에 이미 지금 현재 방역수칙은 작년 3월부터 수립된 확진자 수 세기 방식이었고, 지금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또한 작년 3월에 세운 그 방역수칙의 단순 업데이트에 불과합니다. 일찍이 그 국민의힘 박태수 의원께서 그 중대보건의 그 직업별, 업종별 확진율과 사망률에 대한 그 자료를 중대본에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중대본에 없거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미 그 업종별로 확진율, 그 다음에 사망률 또한 분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1년 6개월 동안의 그 빅데이터조차 없다는 게 사실은 저도 좀 자영업자로서 약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빅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이제 독감이나 풍토병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은 사실 3%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지금은 0.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독감이 대략 0.1% 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결국 독감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는 이제 앞으로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치명률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업종별 방역수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별 그 확진율이나 사망률을 기초해서 세부적으로 그 업종별 방역수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우선 지금 뭐 상생 방역도 주창을 하셨지만 사실 시행은 전혀 된 게 없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좀 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러한 치명률 중심의 그 방역수칙을 한번 시행해 주시는 걸 저희는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후 정부 후보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호프연합회 그 이창호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한 7개월 정도 지났고요. 22시 영업시간 제한이 된 지 21시부터 시작을 하면 작년 11월 23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오죽했으면 이 숫자를 세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영업을 하고 싶다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영업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매장을 못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을 쉬면 급여가 제로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번에 발표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자정까지는 영업을 하겠구나. 하지만 또 지금 현실이 4단계로 왔죠. 기존의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정부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자영업단체들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수정돼서 좀 발표가 됐고요. 개편안마저도 결국 자영업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역 지침으로 내려졌고요. 근데 개편안 실행도 사실 3월에 하기로 이미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시행 시기를 계속 미뤄왔고, 그리고 급속하게 확진자 수가 더블링으로 늘어나자마자 거의 셧다운 단계인 개편안 4단계를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걱정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이 모든 게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영업만 제한을 지금 희생만 강조돼 왔습니다. 전면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율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듯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2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실 24시간 업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이런 방침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금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생계형 영업권을 침해하며 보상은 해주지 않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영업 제한을 조속히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가능한 차라리 전면금지, 집합금지를 실행하면 차라리 손실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영업자는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C 11페이지입니다. 조지현 전북 국가대학협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영업자산업위원회 공동대표인 조지현입니다. 저는 시설 중심의 방역 체계를 개인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현황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산이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방역 당국의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강제적 영업 제한 및 금지 사항이 포함된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었었죠. 그러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은 효과가 떨어짐이 이미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0건이죠. 대중교통은 일반적인 영업장보다 이용 밀도가 높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개인의 주의 정도에 따라 감염 정도가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역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방역조차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시설 간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어떠한 시설에서 어떻게 감염되는 것인지 원인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마스크 착용만 강조하는 상태입니다. 불분명한 분류 근거와 감염 경로 미확인으로 인해 환기 소독, 그리고 인원 제한 등만 강조하는 방역 지침이 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방역당국은 음식물 섭취 등의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위험도의 중요 요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대형 확진 상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설 중심의 방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운영자인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과태료와 책임을 지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매우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지렁이가 꿈틀댈 때는 밟혔을 때입니다. 생쥐가 고양이하고 목숨 걸고 싸울 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될 국가에게 철저히 버림당하고 집합했을 때의 심정을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아이 돌반지와 예물도 팔아서 임대료를 낸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국민들은 이제 불법 영업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방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업주 방역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불공평합니다. 비효율적인 시설 중심의 방역 기준에서 효율적인 해외 중심의 개인 방역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대중교통시설에서는 확진자 0명, 백화점 대형 시위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공간 대역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2021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저희의 목소리, 저희의 간절함, 저희의 희망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청계대림상가 상인회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계대림상가 상인회 부회장 진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주장하는 손실보상안 또한 아직까지 손실보상시민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명백한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기본권인 자율성을 침해당한 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보장과 매출이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방역을 선포한 국가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조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2020년도 매출 기준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근거와 기준 없이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부터 조사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해야 함이 우선일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당장이 아닙니다. 문은 지금 닫아야 하고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 고정지출비 또한 지금 당장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탁상 행정이 지속되고 경각심 없는 행정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을 때쯤 이미 폐업하는 상황이 됩니다. 손실보상 지급일까지 버틸 수 있는 대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빚을 한계치까지 지고 있는 상황에 기존 대출의 한도와 상관없이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 원칙으로 생계를 위한 대출이 절실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신속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손실보상시민위원회의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참여권 보장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 방역에 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부터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손실보상안이 나오기 전 산무, 무담보, 무신용, 무이자, 한도 없는 대출 실시와 이 대출액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으로 상계 가능화가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 당에서 저와 또 원내지도부에서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경 협상을 지속해온 것은 아마 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합의, 특히 과거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산자위에서 900만 원에 3천만 원까지 한도를 좀 증액한 정도의 성과는 저희가 이끌어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방역 기준에 대한 비과학성과 그리고 일부 업종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아까도 언급되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그에 따른 애국심만으로 호소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부터도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방역 기준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PC방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게임을 즐기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대화하는 카페 공간과 오히려 차별해가지고 영업 제한이 들어갔다든지, 거기에 더해서 공간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독점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그 전후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제한을 당하는 등 이런 비과학적이고 탁상 공론에 가까운 어떤 방역 행정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 야당이 지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늘 제가 해서 꾸준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우리 서울과 부산에서의 상생 방역과 같은 시도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여당과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야당도 만약에 그것을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삼았다면은 저희도 통제식 방역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방역에 민감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어제도 제가 더 이상 통제식 방역에서 확진자 수 기반의 모델보다는 치명률이나 아니면은 또 중증 환자 비율에 대한 다른 통계를 연구해보자라고 제가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내서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선이라는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고, 과거에 보수 단체 일부가 집회를 통해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에게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을 용기를 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구성원들의 인식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일부러 제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노원역 9번 출구 아니면 10번 출구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800m를 걸어갑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고 업종별로 현황을 제가 파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랑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기 좀 보자고 하기도 하고, 매출표 좀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 일반적인 그냥 음식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가지고 평소 매출에서 한 70% 가까이 떨어진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 제한을 당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더 고통이 심할 것이라는 거는 저희가 나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해서 지탄받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위험 부담도 알고 있지만은 비과학적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과도한 제한 또는
진짜 앞에 여기 걸어 놓으신 것처럼 방역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길을 걷기까지는 우리 당의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공감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최승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이끌어 오신 김매 의원님과 활동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자영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당과 조금이라도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자영업자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위반하고 추경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다 이분들의 덕이다. 당장 추경 협상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억제하자는 저희의 입장이 표 계산으로는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를 기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라는 말로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 업종별로 뒤에 자료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통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알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런 수치들이나 그리고 정확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우리 당의 정책을 짜고 언론에 언급할 때 꼭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 다른 데 가서는 그래도 좀 활기차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보는 사람인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서 저희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노력을 그만두진 않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석을 원래 시간이 이석을 하셔야 돼갖고 땅에 주시고 왔는데 오늘 논의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차량에서. 이어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차남수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명령 지침에 대해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이렇게 하루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떤 확실성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 IF 때 보면 아주 정부에서 3가지 정책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파견 근로제, 그 다음에 정예해고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그 수많은 근로자를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1년 6개월 이상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느 시점에 좀 많이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구나, 돈 몇 푼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좀 더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미래에도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되게 어려울 때 2018년도에 국가가 이렇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너희들에게 일자리 안전자금이라고 해서 이런 비용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지원해주겠다는 제도를 시켰습니다. 한 3년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의 예산에는 아예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고 또 이 코로나19가 지금 응급 상태가 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환자들이 응급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이고 회복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누구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책마다 소상공인 중소벤처 기업부라는 소상공인 주관부서가 있지만 하지만 그 위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만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청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계속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행복통장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미래의 안전도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제한이나 금지 또는 피해를 통해서 사실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임대라는 부분입니다. 임대 비용에 대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행복상가라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일자리 안전자금과 비슷한 소상공인 행복고용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우실 때 지금 당장에 어떤 900을 3,000만 원 줬다 또는 100만 원 줬다 또는 500만 원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최소한 지속 가능하게 국가에 하나의 세금을 내면서 이들의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습니다. 소진공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원산복구 200에서 300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원산복구 할 때 몇 천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빚을 맞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CRB라고 해서 이들의 경영 안전자금으로 최저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올해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소상공인한테는 최소한 실업급여에 준하는 비용을 한 6개월 정도는 주셔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아무도 논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책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말로 다 각기 아침에 새벽 아까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새벽걸 보면서 주로 나갑니다. 지금은 그런 환경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 환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동행하고 우리를 같이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씀으로
저희의 진심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고 이 업을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연 중소상공인 미상연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하는 중소상공인 노동인데 부장님입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의 현장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또 권리사항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상공인의 부산 문제에 대해서 힘든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한 걸 보면 지난 7월 14일, 16일, 19일 국회 앞에서 중소상공인 비상공동연대는 1인 기자회견과 7월 14일, 15일 양일간 자영업자들이 생존권리티 4단계에 따른 추가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시야 서울 시내에서 1인 기자회견에 장소 제공만을 불러하며 의지하며 자발적 참여를 의도한 평화로운 집회였으나 경찰 능력으로 기사 주입을 20개로 차단하였습니다. 서울 경찰청 주장으로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범 권고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 평화로운 시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무리한 대응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1인 시위 및 1인 기자회견은 비말 전파가 되지 않아 감염법 예방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주정차 없이 단순 통과 및 서해운동은 교통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검문에 정하지 않았음에도 헤드 차량의 3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였으며 1인 시위 헤드 차량 2대 중 1대 운전자의 면허증을 빼앗았습니다. 차량마다 시위 용품이 있는지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내부 조사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여 불법 시위라고 방송하며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석 앞을 경찰이 밀착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다분했으며 시위 중단 의사를 밝혀도 귀가하지 못하게 하여 3시간여 격리되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공원 사거리에서 강변북로까지 2개 블럭 3차선에서 꼬리 무는 차량을 경찰 지휘봉으로 진행을 방해하고 통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 3일 8천여 명의 민노총 불법 집회를 느슨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존권을 위한 약하고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차량 및 1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과잉적이고도 강압적인 수사체제를 유지하므로 자영업자들의 자동차 시위와 1인 기자회견에 과잉 대응한 것은 매우 잘못한 권한남용으로 생각되기에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대응에 대해 저희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방역 지침에 잘 따르면서 평화로운 의사표현인 1인 차량 시위 및 1인 기자회견 등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안전을 위해 경찰 병력이 시민을, 국민을 보호해 줘야 하며 둘째, 1인 기자회견이 회견마저 경찰이 에워싸는 등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면 과잉 통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당국이 과도한 진압으로 오히려 평화로운 시위 참가자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므로 불필요한 과잉 통제는 자제하도록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내용을 관련된 내용하고 이게 서면으로 그렇게 건의 사항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자의 동행 기소로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고요. 사과위원회도 보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위원 또 여기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오셨어요. 검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 올라온 분 상임위는 다 틀려서 저는 하더라도 우리 이후에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에 우리 약자동행 김미 위원장님께서 또 총론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전국 자영업에 건의해 주신 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지켜진 영업권 보장 관련돼서는 우리 원내부대표 맡으신 대전 동구 강대식 위원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에서 상암동까지 오기까지 가슴이 좀 하면서 왔는데 역시 우리 지금 과거에 백신 시기라서 과거에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또 정치권에 만나고 있다면 때로는 자기가 그냥 상식을 스스로 머리를 흐리게 먹고 왜?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 이런 자리에서 뭐를 명쾌하게 동조를 하고 명쾌한 대답을 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의 성과물이 직접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을 꽉꽉 채워오는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자리를 저는 사실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편한 길로 가나 그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가까운 제 장조카가 2년 전에 자영업을 개업했다가 올 3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는 다 동원했는데 결국 다 날리고 3월달에 지금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 내가 쭉 눈으로 내가 직접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헐값에 다 중고 가격에 다 처분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방금 뭐 이런 사안 저런 사안 현안들 쭉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잖아요. 지금 6시까지 4명은 무슨 의미가 있고 저녁 6시 이후로 2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가면 사람이 뻑적뻑적 하고 다니고 지하철 타보면 사람이 수백 명이 복작복작하게 거리 두지도 안 하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 하고 4명 그나마 4명 할 때는 그래도 4명이서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 띄우고 그나마 그래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식을 하는 그런 데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됩니다. 2명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로 부르짖었는 게 과학적인 아까 좀 전에 누가 말씀했죠.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의한 이런 방역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수긍을 하고 그에 따르고 이런 게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한 개도 자료 돌락해도 없다. 그렇게 하자 해도 안 한다. 하나도 받아들이지긴 안 하면서 인원수가 좀 늘어나면 그냥 4단계다, 5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는
뭐 우리 위원장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부 다 답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거기 너무 상실감과 자괴감이 느껴진다. 일례로 지난주까지 경상북도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확진자 수가 때로는 10명 내외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20명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인원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경상북도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격상이 돼가지고 거기도 4인 이상 이제 집합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내가 고령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가 있고 이제인가 뭐 좀 이제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좀 괜찮은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월요일부터 또 그런 단계에 들어가니까 또 울상을 지금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영업을 폐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국가가 정말 그에 대한 다른 현 상황조차에서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걸 정하는 어떤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대출을 1년에 맥시멈으로 얼마씩 자영업자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그걸 만들든지 이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도 하나씩 발굴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고 또 여당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마음을 조금 들어드리는 그런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업도 보장 문제 이 부분은 또 여기서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드리서도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당에서 약자와의 동행 내지는 또 최성재 위원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마음 하루에 1분이라도 눈가에 미소가 좀 번질 수 있는 입가에 미소가 좀 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 도출해 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창호 정부한테 논의하신 전면 집합금지 안전한 선전선 촉구에 관련돼서는 유영동 의원님 좀 전에 이창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점 제시하고 건의사항한 건의로 올리신 말씀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이창호 대표님 말씀에 대한 답을 좀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소회나 좀 정부 상대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누구를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뭘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정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당내 후보죠. 경선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정치,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그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지현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주먹구구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방역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정치가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최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위원장님 등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에서 열심히 다시 한번 일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드리고요. 이창호 대표님이 물어보신 것은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재 위원장이 무려 4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천막 노숙 투쟁한 그 내용입니다. 곧장 우리가 최승재 위원장이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서 개정안으로 발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손실보상은 완전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해받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부가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양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개정안을 속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완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법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저희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려움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정면 문제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시도도 하더라도 의원님 아까 1단계란 여러 가지 통계치가 좀 먼저 나오는 현재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10월 중심의 방역 체제를 개인 방역을 전환 특권 공간 내에도 조지현 대표 윤문혜 대통령이 복귀도 계시고요. 앞에 이종석 의원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긴 코로나 기간 지금까지 헤쳐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이 암울한 터널이 지속될지 기약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대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집안에 형제자매들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두 사람 없는 집안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들의 고통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사회의 경제의 풀뿌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우리 딸내미도 지금 대학생인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겨우 찾은 알바 자리도 얼마 전에 또 가게가 쉰다고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께 어떤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황이 정말 한치 앞에 상황이 다급하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앞에 놓고 정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정쟁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의 방역 정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복싱과 킥복싱을 가지고 정말 주먹구식, 탁상행정식 방역 지침, 거리두기 지침을 비판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120 BPM
그리고 탁구, 복식, 단식,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온 국민이 의아해할 정도로 정말 정부의 어떤 무대책,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어떤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지현 대표님 정말 기존까지 해왔던 시설 중심의 어떤 그런 방역이 아니라 이게 개인 차원의 개인 중심의 방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 전제는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 국민에 대한 접종, 백신 접종이 최소한 한 50% 정도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접종, 개인 중심의 그런 방역 정책으로 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시설에 그리고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특정 시설에 너무 과도한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뭐 자랑 삼아 얘기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시정 요구를 좀 해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치명률에 따른 그 방역 단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서 시설에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개인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개인들은 어차피 이제 10만 원이면 되고 업주는 300만 원에다가 이제 또 영업 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로 인해서 손님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거의 그냥 업주 사장님들이 눈물을 먹으면서 그냥 참아야 되고, 그 손님들의 그런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 요구들을 겪어내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될 수 있게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획기적으로 뭐를 당장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라도 수정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자영업자 청년본부장 박준혁 회장님 말씀은 장근희 위원님께서 괜찮아. 예, 저는 중기부 위원 사실 이 오늘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중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의했던 법안 소위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기부 예산을 심의했던 예산심의 소위도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걸 담아내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인 같고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질문 주신 부분인데요.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하시는 문제를 말씀하셨던 거는 손실보상위원회는 10월에 아마 이 조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조직되는데 거기 지금 정부 안에 보면은 우선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시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승재 의원님이나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을 모시고 정부가 이 위원회를 꾸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하신 여러 단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부와 또는 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꼭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힘을 합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 대표로 들어가는 일만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손실보상위원회를 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최성태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소위원들은 밤 11시 40분 넘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손해다, 두텁게, 넓게 지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주고 그 위에 지원금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아니라 손실보상을 하라. 저는 그렇게 여당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손실보상과 함께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하면 지원 못한다. 대신에 손실보상 안 하는 대신에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소위에 들어가서 제가 손실보상이라고 정부가 만들어 오는 안을 보고요. 제가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담아온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이게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들어온 추경 예산에 보면은 3조 7,300억 정도를 지원금으로 하겠다고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모든 거는 줄이더라도 소상공인들 손실보상과 지원에 관련한 금액은 늘려야 된다는 하에서 늘린 금액이 3조 7,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채택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지금 계류되어 있느냐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보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중기소위 예산소위에서 올린 3조 7천억을 정액한 금액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안에서 담아왔던 것 중에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과 그리고 경영위기업종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만들어서 왔었는데요. 집합금지업종에서 4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걸 더 늘려서 6억 이상 그리고 4억과 6억 이렇게 만들면서 900만 원이던 최대 지원금을 3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 제한 업종에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냐면 영업 제한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준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이 준 자영업자에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매출이 주는 거 이거 다 빼고 무조건 영업 제한 업종에다가도 매출이 준 거를 이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전부 지원하라고 그래서 24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경영위기 업종에서도 저희가
40%에서 20% 구간으로 정부는 딱 두 개를 나누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6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업종과 그 다음에 40%에서 60% 매출이 감소한 업종도 두 개의 구간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해오지 않은 건데 정부는 20% 이상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10%에서 20%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해서 54만 개의 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에서 20%의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택시업, 그 다음에 세탁업 같은 실제 민생과 관련되어지는 업종들이 54만 개가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정액되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다 정액된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정해 시간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에 조금 늦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소상공인 연합회 행정 내용인데 우리 윤창현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쉽게 듣지 못하는 얘기라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윤창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좀 빨리 말씀드리죠. 아주 좋은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아까 그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재난지원금을 전원에게 지급할 때 저희 받는 사람 왼쪽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근데 정부에서 100만 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다 쓰죠. 그럼 정부는 100만 원 받은 거 다 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100만 원 안 받아도 왼쪽에 주머니에 이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다 씁니다. 그럼 이 돈 받아갖고 이 돈 들어오잖아요. 오른쪽 주머니로.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 다 쓰는 것처럼 보여도 왼쪽 주머니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DI에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럼 새로 추가되는 거, 즉 자기가 쓸 돈 오른쪽 주머니 써버리면은 왼쪽 주머니는 저축하지 않습니까? 저축 안 하고 쓴 돈 보니까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성향이 0.2에서 0.3 사이,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중에 20만 원밖에 창출이 안 되고 80만 원은 저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전 국민 돈 주는 거는요, 수요 그렇게 창출이 많이 안 됩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돈 대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내비를 안 줘도 다 쓸 돈을 다 쓰는 거고 20만 원 정도만 추가가 된다. 그런데 그걸 자꾸 주려고 그러는 게 왜 이렇게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죠. 예, 다른 목적이 있죠. 정치적 목적이.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슬쩍 가려놓고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아까 대표님께서 해주셨지만 무려 840조, 지금 정확하게 831조 원의 대출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27만 명 약 7조 6천억이 지금 위험대출입니다. 이쪽에 집중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딱 종료되는 순간 수요가 폭발하면서 다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문 열고 있으면 되거든요. 코로나 종료되는 시점까지 문 열고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집중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 닫으시면 이제 돈도 갚아야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을 열고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한 소상공인청 당연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또 그 다음에 행복통장은 이제 이 매칭 펀드죠. 그러니까 소상공인께서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내서 20만 원이 저축되게 하는 소위 이제 매칭 펀드의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당에서 제가 제1정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일본 사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반 지원형 특별 보증제도라든가 뭐 경영 개선 지원 보증제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제도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청을 만드는 거와 함께 특별 보증 퍼실리티 같은 것도 다른 데다 넣지 말고 돈을 특별 퍼실리티에 한 뭐 몇십조 정도 넣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특별 보증이라든가 이자 지급이라든가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따로 할 수 있게 하는 퍼실리티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다 막 섞어 쓰지 말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쓰도록 하는 그런 퍼실리티를 지금 검토 중인데, 일본 사례가 아주 좋아서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나중에 혹시 보실 분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만, 제가 요거는 잘 검토해서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들을 굉장히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제일 타격을 받느냐? 바로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2년 누적 30% 올릴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두 번째, 주 52시간. 죄송한데 집에 일찍 가면은요, 회식도 안 하고, 그다음에 노래방도 안 갑니다. 네? 그리고 호프집도 잘 안 가고. 그러면 그것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지. 다 일찍 가라. 그러면은 누가 회식을 하고 그 문화가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만 봐도 본질적으로 이 정책들이 누구를 가장 타격을 줄 것이냐 했을 때 1번 소상공인한테 엄청난 쇼크가 오게 돼 있는 정책 딱 두 개만 하라 그래도, 코로나 제외하고라도. 근데 그 두 개를 그냥 막 제가 볼 때 너무도 심하게, 너무도 강하게, 그리고 유연하지 않게 그렇게 실시하는 걸 보고 이 두 개 정책은 분명히 소상공인들께 굉장히 타격이 온다. 수요에 타격이 오고 공급 쪽에서 타격이 오는데, 역시 아주 초토화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가야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업종의 공급과 수요가 잘 유지가 될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받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한재혁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건의하신 대로 서울경찰청에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21조도 헌법 제37조에서 어긋나는 법이 확실한 부분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과일 노점상 하시다가 과일 가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29살에 창업해서 1인 직원 두고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이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여튼 제가 달려볼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 7월 3일에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또 열린 회의 있었죠. 노동자 대회라고 했던 것, 이 부분하고 저희가 했던 거랑 매우 대조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부 방역법 방지에 대해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동력은 이에 대한 법 집행을 최대한 신중하고 또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복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큰 피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창호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0으로 시작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제가 현장국가동행 간사인데 또 소상공인위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정부에게 조달하고 또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자동의 김미애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거와 심장이 똑같은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흑수저인데 흑수저가 당당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항상 찾아주는 분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주역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동행을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제가 손실보상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장려효를 인정하는 그 규정이 아마 시행되면서부터 실질적인 영업 금지를 둔갑시키는 일을 할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꼼수처럼. 그게 맞죠. 3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은 영업 금지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말 꼼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현장에서도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장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장사해본 사람은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랫도록 지속시키고 여러분들의 희생만 감내한 것 제가 정치하면서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까? 법을 개정할 때 행정명령을 내릴 때 현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까를 고민을 깊이 해보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참 쉽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종합하면 재난지원금의 합리적인 지원 문제, 손실보상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방역수칙을 체계를 변경하는 문제. 제가 지지난주에 상임위에서 국민들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면서 방역수칙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왜 실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적용받습니까? 제가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검토하는 것. 그 다음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아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해주신 사항들 전반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고민을 해서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직면한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당에 돌아가서 약자의 동행위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부와 같이 의논해서 정리를 좀 해서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원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봐왔듯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그대로 해소할 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못하지. 기대가 되는지 우리는 경제팀 만나고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 사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희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방역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아직은 아니다. 정말 이 공리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최대 다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돼야 한다는 이 끔찍한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애써주신다는 그 말씀이 많은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할 일들을 저희 약자는 정말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정말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저희 자영업자들을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승재 의원님께 또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다른 지원자들은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당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간절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제가 많이 노력을 실수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명함 혹시 제가 안 드렸어요?